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오늘은 좀 텀이 좀 짧게 녹음을 하고 올리려고 합니다. 자주자주 올려야 많이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회수 소설 완전 변태라는 책을 읽을 건데요. 그 전에 요즘 제 독서 생활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읽을까 합니다. 전 요즘 도진기라는 작가에 좀 빠져 있어요. 제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를 좋아하는데 그 일본 특유의 그 추리소설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도진기 작가가 쓴 글이 거의 히가시노 게이고급의 그런 작품을 써요. 히가시노 게이고는 여러분들이 뭐 유명한 작가니까 많이 알겠죠. 저는 그 나미야 잡화점의 기적도 있겠지만 전 용의자 X의 헌신이라는 작품을 좋아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영화로도 됐었죠.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시간 트릭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도진기 작가의 악마는 법정에 서지 않는다라는 작품의 그 시간 트릭이 또 아주 절묘합니다. 문장도 읽기 쉽고요. 그리고 왜 그 일본 작품들은 인명이나 지명이 잘 이렇게 익숙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국내 작가다 보니까 인명과 지명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읽기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도진기 작가의 작품을 지금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또 MBC 해직 기자죠.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이용마 기자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책을 또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꼭 한번 팟캐스트에서 읽고 싶은데 출판사 창비하고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쉽진 않겠지만 이 책도 꼭 한 번쯤 사서 읽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쌍둥이가 있는데 지금 10살 그 쌍둥이들에게 남기는 글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 책이에요. 참 이게 저희하고 상관없는 다른 책 홍보를 하게 됐네요. 아무튼 저는 책은 뭐 제가 안 읽어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소개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을 책은 이회수 소설집 완전 변태, 해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제가 지금 책을 들고 있는데 책 표지는 유리잔이 깨지면서 나비가 날아오르는 그런 그림이고요. 역시 전에 작품과 마찬가지로 정태련 선생님의 사파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 이분을 참 좋아해요. 이분 책도 여러 개가 있어요. 저는 세밀화 작가예요. 서울대에서 서양어를 공부한 후 생태 관련 세밀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제가 아마 갖고 있는 게 보리 동식물 도감, 우리 땅에서 사라져가는 생명들, 수많은 생명이 깃들어 사는 강, 제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그림도 너무 좋고요. 이회 선생님 작품에 굉장히 많은 책에 사파를 그리셨죠. 이 책을 읽을 건데요. 앞에 이건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작가 소개가 있는데, 이회수, 독특한 상상력, 탁월한 언어의 직조로 사라져가는 감성을 되찾아주는 작가 이회수. 특유의 궤벽으로 바보 같은 천재, 광인 같은 기인으로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한 문학의 세계를 구축해온 예술가로,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아름다움의 추구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예술의 힘임을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맨 끝에는 오늘도 원고지 고락마다 감성의 씨앗을 파종하기 위해 불면으로 밤을 지새고 있다. 멋지네요. 저는 궁금한 게 나중에 유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 작가 소개가 이게 출판사에서 쓰는 건지 작가 스스로 써서 보내주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유 선생님은 얼마 전에 인권대상 상도 받으셨고요. 기네스북에서 주는 트친 100만 돌파 그래서 세계 기록이라고 그 상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250만이 넘었는데 100만 돌파로 상을 받는 건 좀 너무 늦지 않은 감이 없나요? 없지 않나요? 아무튼 이 소설집을 읽겠습니다. 몇 회에 걸칠진 모르겠지만 순서대로, 이 순서는 편집인의 의도가 있는 거니까요.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10편의 단편 중 첫 번째, 소나무에는 왜 소가 열리지 않을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회수 소설 완전 변태. 소나무에는 왜 소가 열리지 않을까? 나는 문을 박차고 나와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누구보다 먼저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나는 한참을 달리다 비로소 내가 러닝셔츠 차림에 팬티바람으로 방을 뛰쳐나왔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그러나 다시 되돌아갈 생각은 없었다. 나는 계속 내달리고 있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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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오직 그 말만 되풀이하면서 내달리고 있었다. 이상했다. 전혀 숨이 차지 않았다. 비좁은 골목길을 내달려 마을을 벗어나고 울창한 잡목숲을 지나 개울을 몇 개나 건너뛰고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국도가 보이는 지점에 당도할 때까지 나는 있는 힘을 다해 내달렸다. 그런데도 거짓말처럼 숨이 차지 않았다. 왜 축구 선수들이 골을 터뜨리면 환호하면서 자기에게로 달려오는 동료들을 뿌리치고 있는 힘을 다해 다른 방향으로 내달리는지 나는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다. 뼛속도 혈관도 환희로 가득 차 있었다. 이대로 죽어버려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여복의 젊은이, 국도가 보이는 언덕에 도달했을 때였다. 불쑥 사람의 말소리가 내 덜미를 잡았다. 주위를 살피니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장소에 무덤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곁에 노인이 우두커니 앉아 있었다. 노인은 내게 이리 오라는 손짓을 해보였다. 행색이 남루해 보였다. 그러나 나는 어쩐지 노인의 손짓을 거역할 수 없는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천히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 노인이 물었다. 하지만 급한 일은 아니었다. 단지 벅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러닝 셔츠 차림의 팬티바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을 뿐이었다. 가을이 문을 닫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아무리 급해도 버스가 오려면 아직 1시간 반은 좋게 기다려야 하는데 언덕을 내려가면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었다. 잘 포장된 도로가 늦가을 식은 햇빛 속에 거대한 구렁이처럼 드러누워 있었다. 4년 전까지만 해도 비포장 도로였다. 그동안 몇 번이나 여기까지 와서 부모님께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참아내곤 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버스를 탈 수 있었다. 보아하니 남의 물건 훔쳐서 주랭랑을 칠 만한 위인은 못 되는 것 같고 얼굴에 화색이 넘치는 걸 보니 무슨 좋은 일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어디 보자. 노인은 무안할 정도로 내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나는 노인을 상대로 잡담을 주고받을 만큼 마음이 한가롭지 않은 입장이었다.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일어서서 언덕을 내려가고 싶었다. 노인의 말대로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버스가 온다고 하더라도 정류장까지 가서 기다려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그러나 노인의 다음 말이 그만 내 발목을 묶어놓고 말았다. 오라, 큰 벼슬을 하셨구만. 나는 노인이 넘겨짚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법복이 눈에 보이네. 나를 소스라치게 만드는 말이었다. 점쟁이일까? 넘겨짚었는데 우연히 맞아떨어진 걸까? 나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련한 노인의 출현, 벼슬을 했다는 말과 법복이 보인다는 말이 모두 맞아떨어져서 오히려 현실감을 못 느끼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제발 꿈이 아니기를 빌었다. 우습지만 허벅지를 세게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사내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판검사를 만들고야 말 테니 두고 보시오. 나는 태어나기 전부터 부모님에 의해 이미 진로가 확고하게 결정된 인물이었다. 이번에도 딸이면 어쩌시겠소? 행여 남들이 묻기라도 하면 입을 뒤집어 씌우고 콱 엎어버려야죠. 어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은 돈을 종교처럼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난히 많은 나라였다. 젊은이들마저도 돈이 없으면 공부할 자격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사랑할 자격도 없다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였다. 어떤 목사님들은 주일마다 11조를 강조하는 설교를 빠뜨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신축 교회를 지어 고의로 지붕을 씌우지 않은 채 방치해두었다. 부흥회 전문 목사를 초빙해서 지붕 올리기 심령 대부흥회 따위를 벌이기 위해서였다. 어떤 스님들은 툭하면 신도들에게 불사를 빙자해서 기와장을 팔아먹었다. 절에 가면 신도들의 이름과 염원이 적힌 기와장들이 질비하게 진열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행사가 있을 때마다 신도들의 이름이 적힌 꼬리표를 달고 연등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곤 했다. 돈이 없으면 교회에도 절에도 다니기가 미안할 정도였다. 예수님의 자리에도 돈이 양반다리를 틀고 앉아 있었고 부처님의 자리에도 돈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었다. 경찰이 불법 업소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단속 시간을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해주기도 했다. 한마디로 세상이 썩고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한평생 노점상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오신 분들이었다. 노점상은 예나 지금이나
누구에게 뇌물을 줄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만한 연줄도 없었다. 한마디로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처지들이었다. 그래서 부모님은 누가 들어주건 말건 하루에도 몇 번씩 사내 자식을 낳으면 반드시 판검사를 만들 테니 두고 보라는 말을 구호처럼 부르짖게 되었다. 부모님께는 오직 판검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다. 물론 나는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한다. 왜 나를 반드시 판검사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이해한다. 하지만 사법고시를 패스하기가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과하기처럼 수월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쯤은 나도 잘 알고 있었다. 내 위로는 2명의 누나가 있었다. 그러나 부모님은 애초부터 누나들에게 당신들의 한을 풀어주리라는 기대를 걸지 않았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의지가 박약하고 변덕이 심한 편이기 때문에 저 막강한 권력과 맞설 만한 힘을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첫째 누나는 24살 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남자와 눈이 맞아 단지 잘생겼다는 이유 하나로 일찌감치 시집을 가버렸고, 둘째 누나는 가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꿈, 전국 노래자랑에서도 입상하지 못한 실력인데도 그 꿈을 부모님이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가출을 해서 지금까지 종무소식이다. 가뜩이나 부모님은 남아선호 사상이 뼛속까지 박혀있는 분들이셨다. 그리고 누나들은 부모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여실히 증명해 주었다. 다행히 나는 아들이었으므로 입을 뒤집어 씌우고 콱 엎어버리는 불행을 겪진 않았다. 그 대신 귀가 채 뚫리기도 전에 반드시 판검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으면서 자랐다. 동네 어른들도 내가 젖꼭지를 빤 횟수보다는 그 말을 들은 횟수가 훨씬 많을 거라고 증언했다. 너희 아버지가 다리를 심하게 저는 이유는 절도죄로 누명을 쓰고 경찰서에 가서 심하게 고문을 당했기 때문이야. 얼마나 심하게 고문을 당했는지 지금도 날이 굳으면 제대로 굴신을 못하지 않니? 너는 반드시 판검사가 되어서 너희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려야 한다. 알겠니? 노점상은 내답하는 품목이 일정치 않았다. 나물이나 채소가 나오는 철에는 나물이나 채소를 내다팔았고, 머루나 다래가 나오는 철에는 머루나 다래를 내다팔았다. 어떤 때는 리어카로 과일을 싣고 다니면서 판 적도 있었고, 어떤 때는 골목 어귀에 자리를 잡고 호떡 장사를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번번이 시청 공무원이나 용역들이 나타나 장사를 방해하거나 물건들을 둘러엎었다. 저항하다 멱살을 잡히거나 주먹질을 당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머니는 온갖 한스럽고 억울한 일들을 내게 누누이 들려주면서 오로지 판검사가 되기만을 간곡히 당부하고 또 당부했다. 귀를 후비면 판검사라는 낱말들이 부스러져서 피읍, 아, 니은, 기역, 미음, 시옷, 아 따위의 음소가 귀이게 묻어나올 것 같았다. 따라서 나는 아주 어려서부터 판검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는 없는 줄 알고 살았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커서 무엇이 되겠느냐고 물으면 대통령이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해버리는 애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대통령이 잘못을 저지르면 어떤 일이 생기나 검사가 잡아가고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나는 판검사가 대통령도 부하로 삼을 수가 있는 절대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내가 고시촌을 결정한 이유는 그래도 같은 목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나는 고시촌으로 떠나기 바로 전날까지 법전에 코를 박고 공부에 열중해 있었다. 그런데 바깥에서 오래도록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석석석, 석석석. 숫돌에 연장을 가는 소리 같았다. 아버지는 가재를 만들어야 하거나 망가진 가구를 고쳐야 할 때는 당신이 직접 만들거나 고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마다 숫돌에 먼저 연장을 갈곤 했었기 때문에 나는 석석석 하는 소리에 그다지 신경을 쓰진 않았다. 고시촌으로 떠나는 날, 부모님이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배웅을 나오셨다. 추운 날씨였다. 어머니는 옷가지와 반찬거리와 간식거리들을 바리바리 싸주시고도 모자라 추리닝을 챙기지 않았네, 무말랭이를 빠뜨렸네,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이셨다. 판검사가 되기 전에는 아예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하지 마라. 아버지가 단호한 어조로 내게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표정은 결연한 의지로 응고되어 있었다. 나는 적장의 목을 베러 떠나는 강감찬처럼 비장한 목소리로 대답해드렸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행여 마음이 약해지거든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아버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게 내밀었다. 싸구려 반지 따위를 넣어두는 상자였다. 노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자였다. 나는 왜 아버지가 그 상자를 내게 주시는지, 그리고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그때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내 새끼손가락이다. 판검사가 되기 전에는 상종을 안 할 결심으로 자른 거니까 너도 독하게 마음 먹도록 해라. 만약 합격하지 못하면 부자지간이 여는 영혼이 끊어지는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숙비는 제때에 보낼 것이니 너는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해라. 편지도 쓰지 마라.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봉투에 주소만 적어보내라. 그러면 내가 가서 해결하겠다. 편지 쓰는 시간에 육법전서 한 줄이라도 더 들여다보는 게 부모를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해라. 나는 전날 숫돌에 연장을 갈던 소리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아마도 손가락을 자르기 위해 작두를 갈았을 것이다. 아버지의 왼손은 아까부터 바지 주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나는 불에 달군 돌덩어리가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나를 판검사로 만들 수 있는 일이라면 10손가락을 모두 자를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버스가 시내를 벗어나 얼마쯤 속력을 내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아버지가 주신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정말로 새끼손가락을 자르시지는 않았겠지. 나는 믿고 싶지 않았다. 차라리 거짓말이었기를 간절히 빌었다. 다행히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나는 아무 거리낌 없이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아버지. 나는 나지막히 비명을 질렀다. 숨이 막혔다. 상자 속에는 정말로 잘려진 손가락 한마디가 피범벅이 된 채 들어있었다. 전신의 세포들이 흥분과 결의로 술렁거리고 있었다. 고시촌 사람들은 애건 어른이건 절대로 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법이 없다. 언제나 나지막히 속삭이듯 이야기한다. 심지어는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 있다. 즉,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개조차도 기르는 법이 없다. 언제나 사방이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나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하루 3시간 이상은 절대로 자본 적이 없었다. 세수도 하지 않았고 이도 닦지 않았다. 그 시간에
그야말로 육법전서 한 줄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였다. 나는 채 1년도 못 되어 미라 같은 몰골이 되고 말았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견딜 수 없이 집이 그리워 찾아갔을 때 아버지가 식칼을 꺼내들고 손가락 하나를 더 잘라버리겠노라고 난리법석을 피우시는 바람에 황망히 도망쳐 나온 뒤로는 편지조차 띄우지 못했다. 오직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러면서 3년이 지났다. 문득 청춘이 두엄더미처럼 썩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문득 한밤중에 동네 처녀라도 하나 꿰어서 겁탈이라도 해버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다. 문득 박살난 햇빛 속에서 절망과 회의에 사로잡혀 차라리 거리의 불황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피에 절어붙은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을 꺼내보았다. 전율과 함께 다시 각오가 새로워지곤 했다. 그런데 왜 아버지의 새끼손가락은 3년이 지났어도 썩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가 미리 썩지 않도록 무슨 처리를 해두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그만큼 한이 깊어서일까? 나는 그만큼 한이 깊어서일 거라고 생각했다. 내가 합격을 해서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면 그때는 썩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나는 오래도록 불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연거푸 3번씩이나 낙방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고 그동안 면목이 없어서 한 번도 부모님을 찾아뵐 수가 없었다. 솔직히 수시로 자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곤 했었다. 부친의 손가락이 큰 역할을 하셨소. 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노인이 말했다. 언덕 아래는 도로가 있었고 도로 건너편에는 벌판이 있었다. 그리고 벌판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내게는 조금도 쓸쓸해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어르신은 무슨 일을 하는 분이신가요? 내가 노인에게 물었다. 나도 법을 공부하는 늙은이라네. 노인이 대답했다. 법관이신가요? 아닐세. 내가 공부하는 법은 젊은이가 공부하는 법과는 좀 다른 법일세. 어떤 법인지 알고 싶은데요. 나중에 젊은이도 알게 될 날이 있기를 바라네. 노인이 공부했다는 법이 어떤 법인지 약간 궁금하기는 했지만 보채서 들어보고 싶을 정도는 아니었다. 나는 산속에서 혼자 법 하나를 붙잡고 30년 동안이나 골몰에 있었지. 30년 동안이나요? 도대체 무슨 법이기에 30년 동안이나 붙잡고 있었을까? 그리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게 되었을까? 궁금증은 조금씩 증폭되고 있었다. 어떤 생각인데 30년 동안이나 붙잡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노인은 대답하지 않고 한참 동안 먼 하늘만 쳐다보았다. 날씨는 괴창했고 하늘은 투명해 보였다. 젊은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게. 무얼 말입니까? 밤나무에서는 밤이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서는 감이 열리는데 왜 소나무에서는 소가 열리지 않을까? 나는 노인이 유치찬란한 난센스 퀴즈라도 낼 생각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들어보나 마나 썰렁할 것 같았다. 그러나 노인의 표정은 의외로 진지했다. 때마침 소슬한 바람 한 자락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언덕 주변에 도열해 있는 잡목들이 썰렁한 이야기는 싫어요 라고 속삭이면서 앙상한 가지들을 가만히 흔들어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난센스 퀴즈가 썰렁하더라도 나는 웃어드릴 생각이었다.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어도 충만하게 웃어드릴 자신이 있었다. 글쎄, 왜 그럴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노인에게 되물었다. 물론 신통한 대답을 기대하진 않았다.
노인이 대답하듯 입을 열었다. 소나무에는 소가 열리지 않는데 밤나무에는 왜 밤이 열리고 배나무에는 왜 배가 열리고 감나무에는 왜 감이 열릴까? 그러게 말입니다. 재미는 없었지만 나는 맞장구를 쳐드렸다. 밤나무이기 때문에 밤이 열리고 배나무이기 때문에 배가 열리고 감나무이기 때문에 감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법칙이라네. 밤나무에 감이 열리면 감나무라고 해야 옳은가 밤나무라고 해야 옳은가 미친 나무라고 해야 옳겠죠? 그렇지. 법칙에서 어긋나면 분명히 비정상이지. 그런데 젊은이, 요새 범나무에는 법이라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던가? 노인의 느닷없는 질문을 받고 나는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렸다. 분명히 노인의 질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감추어져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고 나는 결국 대답하지 못했다. 버스가 올 시간이네. 그만 내려갈까? 노인이 자리를 털고 일어섰다. 자네가 키우는 범나무 뿌리 밑에는 썩지 않는 아버님의 손가락 한마디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나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다. 어깨가 천근 쇳덩어리를 짊어진 듯 무거워지고 있었다. 수년 뒤에야 나는 불교에서 도를 법으로 쓰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짐작이 맞다면 노인이 공부했다는 법은 바로 도였을 것이다. 운 좋게도 나는 사법고시에 합격하자마자 도인 하나를 만나 머리에 정통으로 돌직구를 맞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성완경의 슈퍼스타. 네, 이 소설집의 첫 번째, 참 제목 자체도 소나무에는 왜 소가 열리지 않을까? 일종의 우화 같죠. 네. 뒤에 인사는 이 책의 맨 뒤편에 있는 문구를 읽어드리면서 끝맺음하겠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꿈이 죄가 되는 법은 없다는 것이다. 꿈의 한 욕설은 욕설이 아니요 꿈의 한 방화는 방화가 아니며 꿈의 한 살인은 살인이 아니므로 무죄라는 것이다. 꿈꿀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으려는 한 남자의
고독한 몸부림. 멋지네요. 이 마지막 문구는 이게 이회수 선생님의 삶이겠죠. 저 역시도 네, 이제는 좀 텀을 좀 짧게 해서 자주자주 우리 팟캐스트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청맹관이의 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음악효과 그에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그리고 우리의 음악 박병기, 타이틀송 김문선, 우리의 대문 공병각, 그리고 저는 성환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뵙죠.